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북 지역의 경매 건수가 증가했다는 내용 알아보고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차량 견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조례가 미비하다는 지적 살펴봅니다. 이어서 실뱀장어 불법 조업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는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갈등 해소 방안은 없는지, 지역 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봅니다. 먼저 한 주간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법원에 접수된 전북 지역 경매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에 비해서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법원 경매 관련된 각종 통계치들이 게시가 되는데, 통계치에 따르면은 전북 지역에서 올해 1, 2월 달에 진행되고 있는 경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42%가량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법원에서 지금 경매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 건수뿐만 아니고 경매가 신규로 신청되는 건수 역시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경매 신규 신청 건수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을 바로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몇 년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였다가 작년에 거의 4년 만에 이게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경매 건수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매를 하셨다가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 경매 시청 건수를 부동산의 종류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전북 지역에서 아파트 관련된 경매 건수가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몇 년 전부터 해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장기간 호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거액의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주거용으로 또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기도 하셨던 상황인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끌족 이런 신조어까지 유행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거의 2배 이상 올라가면서 이런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택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19년부터 경매 매각률이 40%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30%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경매 물건이 급격히 늘어났고 또 유찰이 반복되면서 경매 물건이 좀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치를 보면은 올해 1, 2월 달에 매각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된 건수에서 실제 낙찰까지 이루어진 그 비율을 매각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매각률이 도내에서 31.3%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이 매각률이 지난 몇 년간 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고, 특히 지난 2022년도에는 41.9%까지 상승이 됐었는데 거의 1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집이 경매가 이루어져도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원인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경매 물건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이 원인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지금 경매뿐만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매매 물건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낙찰가율이라고 하는데,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낙찰되는 그 가격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수치를 또 보게 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내 낙찰가율이 좀 전국 평균에 근접하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부동산 낙찰가율은 전국 평균에 좀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저가 낙찰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을 텐데,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로는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동산 경기가 좀 장기간 침체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매각률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법원에서는 지금 유찰이 계속되면서 경매 물건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법원에서 경매 진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자, 견인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그 각 지자체마다 이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들 때문에 골머리들을 많이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기 방치 차량들이 주차 공간도 차지하지만은 또 이렇게 방치돼 있는 차량 주변으로 쓰레기가 쌓인다거나 이런 환경 문제도 좀 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유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 주차료 미납 등을 원인으로 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견인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가능한데 무료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상 강제로 행정관청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올해 7월부터는 무료 공용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간에 걸쳐서 이제 고정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시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료 공용 주차장이면은 도로변에 있는 노상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별도로 돼 있는 노외 주차장 모두 포함해서 그런 법 개정된 내용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전주에서는 한 해 평균 자,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주차돼서 견인되는 차량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전주시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그 뭐 무단 방치 차량이라던가 불법 주차 차량 견인 건수가 한 해에 약 35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차량이 견인이 되면 그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견인 차량 보관소에 이동이 되게 되는데 현재 지금 견인 차량 보관소에 이런 방치 차량이라던가 불법 주차 차량들 또 압수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공간 부족 문제를 좀 심각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전주시를 놓고 보면 견인된 차량을 폐차하거나 공매도 처리하는 기간이 6개월로 그 시일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는데도 나중에서 차주가 항의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뭐 적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전주시에 있는 견인 차량 보관소에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차량을 폐차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거나 뭐 조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와 같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관소 차원에서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차량을 폐차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폐차된 차량의 차주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거나 민원 제기를 할 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이제 민원에 응대하는 것이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그런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대다수 지역에서 차량 견인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북에 있는 각 지자체 거의 대부분이 차량 견인에 대한 조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차량 견인된 관련된 어떤 조례 제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측에서도 지금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있는 이런 진행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이 차량 견인에 대한 어떤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실뱀장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섭니다. 자, 이 같은 단속 해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실뱀장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뱀장어 치어 새끼를 말하는 것인데 뱀장어가 이제 그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부화가 안 되다 보니까는 양식을 위해서 포획을 해가지고 그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먼 바다에서 이제 새끼가 태어난 그 실뱀장어들이 우리나라 강하구로 몰려드는데 그때 맞춰서 지금 불법 조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불법 조업이 거의 그 뭐 남획 수준으로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뱀장어 개체 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실뱀장어가 지금 국제 민간단체에서 약 10년 전부터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종류다 보니까 지금 그 전북자치도 차원에서도 좀 불법 조업을 매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뱀장어 불법 조업 같은 그 남획이 횡행하는 이유와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실뱀장어가 거래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뱀장어가 지금 회유성 어종인데 회유하는 시기가 좀 제한이 돼 있고
실뱀장어를 포획을 해야만 이게 또 양식장에서 어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심한 경우에는 실뱀장어가 그러니까 치어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양식장에서 다 자란 그런 성어들의 거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조업이 횡행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실뱀장어 개체 수가 감소하는 문제점도 있지만은 이 어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어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대량으로 사용이 되면서 그런 어선들의 항해의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점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또 정식으로 어업 면허를 받아서 어업하는 그런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뱀장어 그 포획 숫자가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보고 있는 그런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됩니까? 그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정식으로 이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산업법에 따라 가지고 어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이 지정된 구역에서 이제 어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제한된 도구만을 사용해 가지고 어업을 하도록 여러 가지 좀 엄격한 부가 조건이 부과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법 조업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 해도 이런 조업이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속이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불법 조업이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밤에 이제 단속선을 띄워가지고 단속을 하다가 그런 불법 어구에 배가 걸려서도 좌초가 되는 뭐 이런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잠복을 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이런 수밖에는 없어서 단속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북도에서 뭐 대대적으로 매년 단속을 하고 있고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올해는 이 단속을 좀 더 강화해서 단속 시기도 예년보다 열흘가량 앞당겨서 개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서 불법 조업 기구를 강제 수거하거나 또 뱀장어의 국제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불법 어구 같은 경우들을 강제로 수거를 하는 이런 제도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뱀장어라든가 실뱀장어가 국제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어종입니다. 그 뭐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일본 다음으로 뱀장어나 실뱀장어를 많이 수입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실뱀장어나 뱀장어를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을 해서 아예 국제 거래를 금지시키는 이런 방안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어업 면허를 받아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양반장을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하기로 해서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마비,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과 지역의료, 필수의료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정경우 전북의사회 회장,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사명 의료 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강영석 국장님, 네. 정부가 1년에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 전공의 사직에 이어서 대학 교수 사직 결의까지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보통 우리 환자분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또 처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뭐 소아과 오픈런 그리고 또 응급실 뺑뺑이 등 그런 의료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진단을 내리고 어떤 처방을 내릴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왔고요. 또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의료개혁 4대 그 정부 방침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특히 의사수 증원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이제 반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전공의들이 그리고 또 의과대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뭐 걸기를 하는 상황에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각각의 입장이 어떠한지 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사회 정경호 회장님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죠. 의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진 않고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대한 의사 수 부족은 오랜 동안 의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오랫동안 지속한 그런 누적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원인 분석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박사명 위원장님. 네. 네. 이번에 이제 그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국면이 되긴 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되고 의료 혼란이 점점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까지 됐는지는 가장 근원적으로는 의사 수가 언제부터 줄었고 또 언제부터 늘지 않았는지 이 표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2000년도에부터 의사 수가 줄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의학 분업 때문에 정부와 의사 단체 간에 그 어떤 충돌이 일어났었고 그때 정부가 결국은 의사들의 어떤 손을 들어줬는데요. 내용을 보면 수가를 인상해주고 대신에 정원을 좀 더 줄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던 것 때문에 의사 수가 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쭉 2006년부터 19년째 3,058명으로 유지가 되다가 그 누적된 부족분 때문에 이번에 갑작스럽게 많은 수가 증원이 되게 됐는데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방식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영석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의사수의 증원도 필요하고 또 의료 체계에 대한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또 의사 수가 단순한 일반 의사가 아닌 공공의사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을 공공의대로 전환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민을 위한 내용으로 의사 수가 증원이 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노력을 해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경호 회장님. 자, 의사협회에서는 의대 증원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2,000명이 늘게 되는 그 수치에 반대되는 것입니까?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증원에 대한 자료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서 그게 합당하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의대 정원 2,000명 정원에서 보시다시피 정부가 의사회에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냐고 해도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원, 서울대 자료 3개를 토대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자들도 정부가 그 잘못된 인용을 해서 이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 논문 어디에서도 2,000명 증원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제일 근접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도 1년에 한 1,000명 가까이 이렇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명 증원이라는 거는 현 의대 그 정원의 66%에 해당하는 증원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증원 규모는 의대 교수 학부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숫자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첫째는 이제 의료 질 저하가 의심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보에 대한 국민의 그런 조세 부담이 굉장히 또한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를 해서 지금 의료 공백이 발생했는데
그 일본이랄지 유럽에서는 의대 증원을 해도 지금까지 이런 의료 공백이나 이런 국민들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정책 결정에 의사를 참여시켜서 합리적 이런 의견을 수용해주고 증원은 하되 점진적으로 합니다. 최근에 일본이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이런 의사 증원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2008년부터 18년까지 11년 동안 증원했는데 23%를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평균 한 2% 내외인데 그 점진적 증원을 하는 이유가 가장 그 의료의 의학 교육을 이렇게 담당할 그런 교수진 확보랄지 의료 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역량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예산 그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계속 교수 1,000명 시설들 늘린다고 하는데 예산의 그런 확보 그런 제시 방안이 없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상현 위원장님. 자, 국내 대한민국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정부는 이제 OECD 기준을 내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상대 쪽에서 내놓는 그 기준이나 근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입장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 그 협회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신 것 같고, 저희들이야 이제 어떤 행복 지수든 뭐든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OECD 기준으로 비교를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사 수도 1,000명당 의사 수가 몇 명인지 이게 이제 기준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멕시코 다음으로 제일 적다. 그리고 한 1.2명 정도가 적다, 평균보다. 이제 이러저러한 그 통계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에는 10,000명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뭐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뭘 가지고 비교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통계를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정경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들리는데, 그동안에 의사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감소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어떤 기관에서도 한 300여 명 정도를 단계적으로 해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의사 관련 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아마 그런 것들로 출발하면 말하자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출발할 때는 더 이상 논의 진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어느 정도인지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은 이런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방안보다는 그동안에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강대강 충돌해서 이런 국민들이 결국은 어떤 희생양이 되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강대강 충돌 그 직전 또 그 전에 현재 공공의료 분야는 자,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필수 의료 과목 분야는 인력이 더더욱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박 위원장께서 살펴본 결과 어떤 상황으로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공공의료 기관이라고 하면 그 언뜻 생각하실 때 지방의료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라북도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이런 공공의료 기관이 있고, 또 국립대 병원도 있고,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공공의료 기관입니다. 그런데 의사 부족 현상이 이 공공의료 기관에서부터 아주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3개 지방의료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의료원의 전문의 그 정원이 90여 명 되는데 그중에 30% 정도가 결원입니다. 못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비인후과라든가 순환기내과 이런 데는 아예 의사분이 없어서 문을 열지 못하고 폐과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 공공의료 기관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도 힘들어지고 병원은 병원대로 제 기능하지 못하는 이런 게 지금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는데 공공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충원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이다. 특히 필수 의료 과목은 그 상황이 더 악화돼 있고, 자,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오랜 지금 전부터 의사에서 건의를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들이 않아가지고 이런 사태가 상황까지 이렇게 직면하게 돼 있는데, 과도한 업무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공정하지 첫째 못합니다. 필수 의료. 그다음에 법적 분쟁 위험이 굉장히 가중돼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고, 지방 의료에는 무엇보다도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보강이랄지 시설 확충을 위한 그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이렇게 필요한데, 제가 보기는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 국장께서도 이제 특별자치도의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시는 그런 책임자 역할을 하고 맡고 계신데, 자,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진료 과목에 대한 편중, 또 지역에 대한 편중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편중이 있을까? 사실 이번에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그런 처우 개선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과 중앙이 함께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또 그걸로만은 개선이 될 수 없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든지 지역 정주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처우 개선이 아무리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다양한 격차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양성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의대를 간절히 바랬었던 거고요. 또 이번에 그 의사 증원의 내용에도 이제 지역 비중을 좀 높이는 내용으로 해서 그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가지만을 개선을 해서는 달성될 수는 없겠고요. 다양한 내용으로 함께 해야만이 정말 지역의 필수 의료인들이 이렇게 정주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 회장님. 자,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 의료 현실이라든지 또 지원책이 어떻게 우리보다는 좀 우위에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의료를 볼 때 지금 이슈화가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부족 이건데 네.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전라북도만 예를 들어도 저기 무주 지난 장수에 계신 분들이 필수 의료가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전주까지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이면 대부분 전라북도는 다 이렇게 도착합니다. 그 도농 간 의료 격차가 OECD 기준 우리나라가 제일 없는, 가장 도농 간 의료 격차가 적은 나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1위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일본도 1970년대 이런부터 도농 간 격차가 있어서 그런 자치의대라고 우리가 추진하려고는 공공의대 이런 것을 이렇게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도 6년간 이제 들어가면 무상으로 이제 장학금을 주고 무상하고, 졸업을 하면 그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9년간을 의무 복무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년간 하고 거기에 이제 정주에서 계속 남아 있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지역으로 이게 활성화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참고해도 우리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공공의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한번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강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우리 응급실 뺑뺑이, 자, 이런 현상 지금 그냥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의 이른바 빅5 병원을 찾느라 대거 몰리기 때문에 또 열차 표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자, 의료 정책을 총괄 하시는 분으로 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보실 텐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예, 지역의 의료 체계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민들에게 눈높이 기대치에 어느 정도는 호응을 해 드려야 이런 상황들이 개선이 될 텐데요. 이런 상황들이 사실 개선이 되려면 거듭 의사의 숫자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또 의사의 그 처우 개선으로만도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어느 한 가정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이 동의를 해야만 그 지역에 남아서 지역민들과 함께 할 텐데요. 그렇게 되려면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교육, 여러 가지 정주 여건들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듭 그런 지역에 대한 애정,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을 선발 과정에서부터 함께 한다면, 그리고 또 교육의 그 과정, 양성 과정 중에 그런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대한 그런 그 소양들을 더 지속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면 비로소 지역에 있는 의료가 안정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 의료 개혁의 내용 중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만, 개혁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게 현실에 반영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현재는 정부와 우리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박사명 위원장님.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지역 의료에는 어떤 만큼의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참 안개 속에 있네요. 솔직한 말씀으로. 올해 2월 달에 정부가 제 표현으로 당시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뜬금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면요. 의대 정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명확히 해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모아서 패키지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패키지 정책을 보고도 뜬금없었습니다. 어떤 알맹이가 있거나 어떤 믿음이 가는 정책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용어는 들어가 있지만 과연 저걸로 될까 싶은 그런 정책들로 이렇게 쭉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역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제, 그리고 병상 총량제, 그리고 개원 쿼터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제도와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오래전에 제 나이 때쯤 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굴뚝에 검은 연기가 막 나는 공장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지금은 그런 굴뚝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캠페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법으로 규제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번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 실제로 지역의 의사들이 필수 과목, 필수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제도를 마련해서 이번에 지역의사제는 뭐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북대 병원이 이번에 152명에서 58명을 추가해가지고 정원 200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전북대 병원이. 그러면 추가되는 58명에 이번에 추가된 정원은 지역 할당으로 해서 별도로 전형해서 뽑아가지고요. 그분들은 그 후보생들은 국가에서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에 정주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서 10년 정도, 기간이야 여러 가지 조율할 수 있지만 그 정도 그 지역의 그 과목에 의무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지역의사제입니다. 이건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건데 아직 국회에 올라가지 않아서 곧 폐기될 위기 있긴 하지만 그런 법이라는 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증원만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지역 필수 의사제 같은 이런 보완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자, 우리 정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순히 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꼭 필수 의료, 지역 의료가 네. 이렇게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고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는 뭐 지금부터가 더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의사 수를 뽑아놨어도 이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기까지는 앞으로 10년, 빠르면 10년, 늦으면 뭐 한 14, 15년. 그래서 2035년에서 2040년이 돼야 이렇게 네, 의사가 되어 나오는데 그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 3년 후면 수도권에 또 6,600병상이 이렇게 증설됩니다. 2027년까지 다 완공되는데 지역 의사들의 의료인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훨씬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의 공백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보다 시급한 필수 지역 의료 대책이 이렇게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장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 국장님, 자, 교수들까지 환자들을 떠나게 되면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응급의료 체계를 이미 뭐 구축해 놓았겠죠? 네, 응급의료 체계라든지 뭐 중증 환자분들을 모시기 위한 대응은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거듭 그 체계 안에서 직접 환자분들을 맞이해 주셔야 될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전공의들이고 또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방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체계를 점검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가서 환자분들을 모시는 분들은 거듭 의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진정한 국가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국민을 위하는 내용으로 좀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박사명 위원장님,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 뭐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죠. 네. 인력이 그냥 몇 분 빠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떤 역할을 분명히 했던 분들인데 빠져서 좀 대혼란 상태인데 사실은 이때 그 PA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진료 보조 인력을 PA라고 부릅니다. 네. 왜 필요했냐면 왜 생겼냐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의사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간호사 중에 좀 어느 정도 숙련된 분을 PA라고 이렇게 해서 뭐 수술실에서 실제로 수술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의사들이 해야 될 업무로 되어 있는 처치라든가 처방전도 발행하게 됐었는데 분명히 그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왔었는데 이번에 전공의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PA들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오히려 또 PA를 양성하겠다고 해서 또 추가로 더 투입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심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큰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 회장님, 뭐 현재 뭐 이비인후과 전문의시고 또 전북의사협회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자, 개원의들도 집단 움직임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원이들은 의협 비대위의 네. 이런 의견에 동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거에 우리 개원이들은 이렇게 동참할 예정입니다. 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정부와의 대화 창구는 뭐 계속 열려 있습니까? 뭐 협의안은 지금 마련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부와의 그런 대화 창구는 할 그런 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여지는 없다 이렇게 해서 더욱 그런 정부와 의협 간의 그런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게 어려울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민 건강과 생명을 특히 정부나 우리 의사회는 이렇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한 발짝씩 물러나서 열린 마음으로 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나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이렇게 논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박사명 위원장님. 자, 결국 화두는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고 또 마음 놓고 병원을 찾아가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일 텐데, 자,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뭐 해법, 아까도 뭐 지역 필수 의사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네. 첨언할 거 있으면 더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정말 이런 그 큰 고통을 사회적으로 겪으면서 그 결과가 네. 지역의 의사가 남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도 수도권으로 쏠리더라. 이렇게 되면 이게 아무 네, 뭐랄까 그렇습니다.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으로 쏠리는 병상을 더 이상 쏠리지 못하도록 하고 수도권으로 쏠리는 의료 인력을 지방에 필요한 곳에 분산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필요한 건데요. 병상 총량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지금 병상이 너무 많은데 이미 과잉 공급돼 있는데 정경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8년이 되면 6천 병상 이상이 이미 설립될 것으로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느 요건만 되면 병상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딱 병상 총량을 정해놓는 거야. 수도권은 몇만 병상까지만. 그렇게 해서 법으로 딱 정해놓으면 어떤 요건을 다 갖춰도 짓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해야지만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원 커터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그 병원들이 지역에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좀 인기 과목이 많이 생기고 비인기 과목은 잘 생기지 않고 이런 편중이라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러면 예를 들어 전주에 뭐 내과, 예과, 소아과, 뭐 비뇨기과 다 있다고 하면 각 과별로 몇 개 정도의 의원 병원까지 가능하다. 이거를 규제를 딱 해놓으면 부족한 과를 개원할 때는 장려를 하고 과잉 공급된 데를 개원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하는 방식의 개입을 하는 것이 개원 커터제입니다.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필수 의료 이게 공백이 메꿔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회장님, 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또 지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째, 필수 의료의 지원을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한, 과도한 업무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과도한 또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지금 추진 중인 필수의료 사고 특례법이 조속히 입법화돼야겠습니다. 또한 필수의료를 지원하는데 많은 이런 좀 고민하게 하고 이렇게 고민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난해에 이렇게 입안됐는데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랄지 이런 굉장히 공정성을 형평성을 침해하는 의사면허 박탈법 이런 것들은 폐지되거나 보완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필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겠고 필수 의료 수가가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5분의 1 정도 평균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토론자들께서는 자, 오늘 발언한 내용 좀 요약해 주시고 강조하실 부분 강조해 주신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명 위원장님. 네, 오늘 좀 그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정경 회장님과 그 강현석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이긴 한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보다 이렇게 어떤 중요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책을 하나씩 마련해가는 토론 자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 의사 수가 많네 적네 그리고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그런 그 의사 증원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역 의료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이런 토론 자리들이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제발 그 지금 환자 보호자들이 가슴을 많이 졸이고 있는데 그런 집단 행동 차원의 의료 현장을 떠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영석 국장님. 예, 지금 상당히 위기입니다. 또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의료계든 우리 정부든 목표는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킨다는데 함께 귀한 내용들을 진지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장 회장님. 불과 1개월 전까지만 해도 세계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지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재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인 제공을 한 정부가 의료 붕괴로 인한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결자 해제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간의 그런 모든 강압적인 조치들을 철회해야 하고 조속히 대화와 협상에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시간 내주셔서 토론회 하시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일제히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는데요. 의정 갈등 속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단체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무엇보다 의료 소비자를 최우선에 두고 합의점을 찾아냈으면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